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S단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호흡계 내용입니다. 자, 호흡계 내용도 뭐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만 역시 한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호흡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자, 우리 먼저 숨 쉬는 운동 있죠? 호흡 운동. 자, 호흡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호흡 운동에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체 교환이라는 것 중에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 운반. 헤모글로빈 특성도 같이 아셔야 되고요. 산소 운반에 대한 특성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제일 양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산화탄소에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호흡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계, 체내에 있는 모든 세포에 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교환시키기 위한 방법, 이것이 호흡계의 역할이죠.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뭐 가장 간단한 해파리라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해파리는 몸이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1층과 2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바깥쪽 부분과 바로 만나는 세포층이 있고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또 안쪽과도 그냥 바로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체 교환이라는 것이 그냥 손쉽게 일어납니다. 양쪽 공간에서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따로 뭐 순환계라든지 호흡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안쪽에 세포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잘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더불어서 혈액도 잘 돌릴 수 있는 순환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좀 살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은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폐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데 그 폐라는 시스템들이 폐포라고 하는 매우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테니스장 코트 면적의 만큼의 폐의 넓이가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우리 몸의 안쪽에 곳곳에 혈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혈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산소를 공급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폐도 그만큼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할 수 있는 큰 면적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 면적을 기관지를 통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폐포라고 하는 매우 작은 그 단위의 덩어리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폐포, 허파과리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어렸을 때도 배운 거. 바로 그 부분이 교환하는 부분이에요. 기체 교환하는 부분.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파과리에 해당하는 이 폐포 부분을 다 하나씩 펴가지고 이으면 성인 남성의 경우에 그 면적이 테니스장 코트만큼 면적이 넓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거를 매우 이렇게 좁혀가지고요 우리 폐 안에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숨쉬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내부에 있는 공기를 바꿔줘야죠. 바깥쪽에 있는 공기,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체내에서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폐 내에 있는데 이거를 바꾸기 이렇게 해야죠. 교환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환기를 하는 거죠. 환기하는 방법이 바로 숨쉬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내 몸에 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공기를 새롭게 바꿔주는 거죠. 많이 바꿀까요? 많이 못 바꿉니다, 여러분. 불과 500ml를 바꿔요. 내 폐 안의 공기가 약 3리터 정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3리터라는 공기에서 500ml 정도만 바꿉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환기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집에 먼지도 많고 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환기해야겠다. 창문을 살짝 열었다가 집안에 있는 공기 6분의 1 정도만 바꾸고 닫아요. 별로 깨끗한 느낌 안 들 것 같은데 폐가 그만큼 여러분 성능이 좋은 거죠. 환기를 5분의 1씩만 해줘도 내가 숨 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산소가. 어떻게 해요? 크게 숨 쉬면 되죠? 네, 그럼 폐에서 공기가 쭉 들어옵니다. 크게 이렇게 내가 노력할 수 있죠. 그러면 6리터에 가까운 공기가 외부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보낼 수 있죠. 5리터 가까운 공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공기를 좀 많이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환기를 하고 싶으면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격한 운동하게 되면은 숨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환기량이 많은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는 내가 환기량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 내가 숨 쉬는 거 여러분 신경 씁니까? 여러분 우리 숨쉬기 1분에 12번 하거든요. 그거 알아채시나요? 못 알아채시죠? 네, 못 알아챕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숨을 깊게 들였다가 깊게 내뱉었다가 이거 해보시면요. 1분에 몇 번 못 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몇 회 못 할 겁니다. 최대한 들이키고 최대한 내뱉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거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꾸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1분에 12번 숨쉬기 하거든요. 충분합니다. 원래요. 짧게 하지만 충분합니다. 500ml씩 바꿉니다. 1분이면 6리터 여러분. 공기 6리터를 우리가 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폐에 운동을 할까? 자, 사람의 호흡 운동. 자,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죠. 자, 중요한 사항. 이거 이제 암기해야 될 사항이죠. 자, 우리 사람은 음압 숨쉬기 합니다. 자, 외부의 공기를 갖고 들어올 때 내 몸 안에 내부의 압력을 낮춰요. 이제 우리가 음압을 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압력을 낮추는 거니까. 그럼 압력을 낮추니까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죠. 이걸 뭐라 불러요? 흡기. 압력을 낮췄습니다. 그럼 압력이 어떻게 낮아졌을까? 밑에 있는 거 횡격막이라고 부르거든요. 횡격막. 이게 수축이 돼요. 그럼 길이가 짧아지죠. 횡격막이 이완하면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미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 있는 것은 폐인데 폐포는 얇은 한 층의 세포층이라서 힘이 없어요. 근육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요? 얘가 수축하게 되면 같이 따라서 커져요. 이완하면요. 따라서 밀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 아래쪽에 횡격막. 그죠? 횡격막이라고 하는 폐 아래쪽에 있는 막. 횡격막 아래에는 우리 내장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횡격막이 있습니다. 그 횡격막이 수축과 이완하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갈비뼈의 근육도 있죠. 갈비뼈들 사이에 있다 그럼 늑간에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그게 바깥쪽에 향해 있으면 외늑간근이라고 부르는데 외늑간근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갈비뼈 근육 중에 내늑간근은 우리가 노력성으로 숨쉬기 할 때 내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내뱉을 때 그때 작용하는 것이고 외늑간근 요거 기억합시다. 자, 횡격막 수축과 외늑간근의 수축, 횡격막의 수축과 외늑간의 수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음압 숨쉬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횡격막의 수축과 외늑간근의 수축을 하게 되면 압이 낮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질까? 대기압은 760 mmHg, 내부는요 759 mmHg. 그럼 들어옵니다. 불과 100개 차이 안 납니다. 그럼 들어옵니다. 그럼 나갈 때는요 761. 별거 아니구나. 그죠? 압력 1만큼 차이가 나게 해서 공기를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외우십시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성인 남성의 호흡에 대한 그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00ml 정도라고 그랬죠. 이만큼 이제 0.5리터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공기가 들어오면 흡기, 공기가 나가면 호기. 500ml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내가 최대 공기를 많이 갖고 들어와야지 하면 쭉 올라가죠. 최대 흡기, 최대 호기가 되죠. 그러면 이만큼 차이를 최대 일회용량이라고 하는데 우린 이 용어를 폐활량이라는 용어로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죠. 폐활량 들어보셨죠? 폐활량. 폐활량은 약 한 5리터 정도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대한 공기를 많이 내보내려고 해도 최대 호기로 내보내려고 해도 폐 속에는 공기가 1리터 가까이는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잔류공기량이라고 부릅니다. 잔류공기량은
내가 노력성으로 내보낼 수 없는 공기량, 이것을 우리가 잔류 공기량이라고 부릅니다. 평상시 숨쉬기 할 때에는요. 그렇다면 기능적 잔류 공기량. 평상시 숨쉬기 할 때에는 기능적 잔류 공기량이라는 것이 체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것은 숨쉬기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요. 수축이죠?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횡격막이 이완하면요, 올라가죠? 미는 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죠. 음압 숨쉬기가 일어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숨 쉬는 것에 대한 자극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나중에 이제 숨쉬기에 대한 자극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거 똑같은 그림이니까 여러분, 용어들 뭐 나와 있긴 한데, 뭐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평상시 일회 숨쉬기 할 때 500ml, 평상시 숨쉬기 하는 이 500ml를 기준으로 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예비 흡기량, 더 나갈 수 있다, 예비 호기량, 더 나가서 최대 흡기가 돼서 최대 호기까지 나가면 그것을 폐활량,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양이 있더라, 최소의 부피, 잔류 공기량, 평상시에는 이만큼이더라, 기능적 잔류 공기량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용어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 운동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운반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소 운반 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운반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얘기.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은 분압차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특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분압차는 부분압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압, 부분압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는 일기압이 760mmHg일 때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60 곱하기 0.21 하면 160mmHg가 나오거든요. 반면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0.3mmHg라고 하는 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압이 있을 때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우리 조직 쪽에서는 산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를 통해서 산소를 쓰니까. 그래서 40mmHg보다도 적은데 결국 산소는 이렇게 조직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즉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개수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농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농도가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반면에 조직 쪽에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높은 편이에요. 이건 지금 46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7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낮잖아요. 그래서 분압차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일단 공통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둘 다 기체이기 때문에 용해도가 낮아요. 용해도가 낮으니까 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낮으니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따로 운반할 애들이 필요합니다. 운반하면 되죠. 운반시켜주면 용해도가 낮아도 붙잡고 가겠다는데 뭐 물에 녹은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혈액에는 적혈구를 놔둔 겁니다.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에 다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에 작용을 했는지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그림은 거의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런 개념을 좀 볼까 하는데, 자, 폐포 쪽에서 산소를 받는 것은 동맥혈이라고 불러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 그리고 조직에 공기를 주고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동맥혈과 정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혈액. 이산화탄소로 표현하면 정맥혈은 이산화탄소가 좀 더 많은 용액, 혈액. 동맥은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줬으니까요. 이산화탄소가 좀 더 적은 혈액이죠. 이해가세요? 자, 용해도가 낮다고 그랬어요. 용해도가 낮아요. 산소 운반 잘 안 돼요. 그래서 물 속에 녹아있는, 혈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전체 운반하는 산소의 양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산소를 붙잡고 운반할 확률이 98%. 그래서 산소의 운반을 헤모글로빈이 다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녹아있는 것은 약 10% 미만입니다. 보통 우리가 7%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다른 형태로 이동이 되는데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붙어가는 형태가 30% 가까이, 23% 이상. 나머지는 전부 다 혈액 속에 존재하는 중탄산 이온이라는 거예요. HCO3- 중탄산 이온. 중탄산 이온 누가 만들었을까? 적혈구가 만들었습니다. 적혈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적혈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에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산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적혈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둘 다 기체입니다. 그런데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동시킬 방법이 필요해요. 적혈구가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자, 먼저 산소 운반부터 보겠습니다. 자, 산소의 운반, 기체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산소를 운반할 도구가 필요하다. 그 도구가 누구예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자,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단백질은 적혈구 안에 2억 5천만 개가 있는데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합니다. 하나의 헤모글로빈은 4개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다른 거 2개죠. 알파2, 베타2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라는 폴리펩티드 2개, 베타라는 폴리펩티드 2개. 각각 산소를 운반해요. 그러면 산소가 4개가 운반될 수 있죠.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4개 운반합니다. 적혈구 하나는 10억 개 운반하겠죠. 자, 4개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4차 구조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 단백질이거든요. 4차 구조 단백질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협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가 각각 다 산소를 운반하는데 하나를 산소를 붙이면 다음 거 더 잘 붙고 더 잘 붙어요. 거꾸로 하나가 산소를 떨어뜨리면 다음 건 더 잘 떨어뜨리게 돼요. 그걸 우리 협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헤모글로빈은 4차원 단백질이고요. 각 폴리펩티드가 산소를 각각 한 개씩 붙이고 있다는 게 특징. 협동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협동성은 다른 서브유닛 산소 친화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소가 붙으면 다음 게 더 잘 붙고 더 잘 붙고 더 잘 붙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특징을 가지고 산소가 언제 잘 붙는지 언제 떨어지는지를 이제 볼 건데, 예? 그거 본 다음에는 얘도 헤모글로빈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지라는 얘기도 같이 할 겁니다. 자, 헤모글로빈 그림이고요. 헤모글로빈에 알파라는 폴리펩티드 2개하고 베타라는 폴리펩티드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 햄이라는 구조가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햄이죠. 햄이라는 구조물이에요. 그 안엔 철이 있죠. 철이 이게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산소가 잘 붙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할 수가 있고 하나의 헤모글로빈은 4개의 산소를 운반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제 헤모글로빈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입니다.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 정도가 돼요. 산소의 농도가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00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헤모글로빈을. 사람의 헤모글로빈은 산소 분압이 100일 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100% 결합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의 헤모글로빈이니까 그런 거예요. 산소 분압, 산소가 풍부하다, 산소가 적다라고 할 때 산소 분압을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저지대는 산소 분압이 높은 편이에요. 산소가 풍부한 편입니다. 여러분, 저기 네팔에 가면은 그 히말라야 산맥 있죠. 거기 가면은 높은 데 올라가면 어때요? 고지대 가면 산소 분압이 낮다. 산소가 희박하니까. 산소 분압이 낮아요. 그럼 산소 분압이 낮은 데 사는 생물들도 있거든요. 물론 사람도 있지만 옛날부터 살았던 그 생물이 있습니다. 라마라고 부르는 애가 있거든요. 라마. 라마도 그 동물이에요. 동물은 공통적으로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헤모글로빈과 달라요. 이 라마라고 하는 애의 헤모글로빈은 산소 분압이 낮을 때에도 산소를 잘 붙이는 성질이 있어요. 사람의 헤모글로빈은 산소 분압이 100일 때 산소를 잘 붙이잖아요. 라마는 떨어져도
산소를 잘 붙이는 능력이 있는 헤모글로빈입니다. 달라요. 같은 적혈구였지만, 같은 헤모글로빈 같지만, 똑같은 산소 운반하는 능력이 있지만 다릅니다. 남하고 우리 달라요. 우리는 누구 기준으로 배워요? 사람 기준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 일기압이라는 어떤 환경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이다. 산소를 그만큼 썼으니까. 그런데 그때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얼마만큼 갖고 있습니까? 약 75%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간다는 것은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조직이 산소를 공급했죠. 산소를 얼마만큼 공급했을까? 100에서 40까지 떨어졌으니까 60을 공급했을까? 아니면 25를 공급했을까? 답은 25죠. 왜?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장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에요. 혈장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얼마 안 됐죠. 2%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산소는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분압이 100인 동맥혈에서는 100% 붙이고 있다가 얘가 정맥혈로 왔을 때 25%만 75%만 붙이고 있다는 것은 25%가 산소 회리도가 되겠죠. 바로 이게 산소가 공급되는 양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 회리도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에는 적혈구에 붙어있던 산소가 얼마만큼 떨어진 거냐, 그 퍼센트를 가지고 우리가 산소 회리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럼 별거 아닌데? 100%에서 불과 25%밖에 주지 않아? 4개 붙이고 있다 1개 주는 꼴이야? 왜? 굳이? 더 주면 안 돼? 자, 운동할 때를 대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할 때에는 정맥혈이 2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불과 20 더 떨어졌을 뿐이에요. 혈장에 녹아있는 산소는 20% 더 갔을 뿐인데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협동성이 있기 때문에 산소를 하나 더 떨어뜨린 다음에 다음 거 떨어뜨리는 게 더 잘 떨어진다고 그랬죠. 협동성. 그럼 확 떨어뜨려서 80%나 떨어뜨려 준다는 거죠. 산소 회리도를요. 그럼 운동할 때에는 과량으로 산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할 때에도 산소 분압이 100이거든요. 운동할 때에도 여러분 이 공간에서 운동하면 산소가 풍부한 저지대니까 산소의 분압은 여전히 100이에요. 운동하면 산소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면 돼요. 환기를 많이 해서 외부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면 산소 분압 100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바뀌지 않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은 100% 산소를 붙여가지고 정맥혈로 올 때쯤이면 어떻게 된다? 80%나 산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협동성이라는 것이 아주 훌륭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동할 때 격렬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자,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헬곡선의 특징을 공부해냈습니다. 산소 분압이 높을 때에는 산소 친화도가 증가한다. 즉 헤모글로빈 산소를 잘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S자형 곡선처럼 바뀌면서 시그모이달 형태라고 하죠. S자형 바뀌면서 언제 산소를 잘 붙이느냐 못 붙이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발견했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언제 산소를 잘 붙이냐가 주변 조건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라든지 pH라든지 주변의 염농도라든지 기질의 농도라든지 억제제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결정될 수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헤모글로빈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이것을 내가 운동할 때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내가 운동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한다. 운동하면은 여러분 산소 공급 잘해야 되잖아요. 나는 운동 시 산소 공급 잘하고 싶다. 산소 공급을 잘하고 싶다는 겁니다. 잘하자. 그렇죠?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산소 해리도가 증가해야 되고요. 즉 산소에 대한 O2에 대한 산소에 대한 친화도
붙이는 능력은 오히려 떨어져야 되죠. 같은 얘기죠. 그래야지 내가 산소 공급 잘하잖아. 헤모글로빈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운동할 때에는 여러분 이산화탄소 많죠. 세포 많이 일어나니까 열 발생하죠. 예? 알겠어요? 자, 이산탄소 많으면 탄산이 만들어지죠. CO2 때문에. 그럼 pH는 낮아지죠. 자, 보세요. 자, CO2의 분압이 높을 때, pH가 낮을 때, 고온일 때 산소에 대한 친화도는 다 감소한다. 외울 수 있죠. 예, 운동을 할 때 산소 공급을 잘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거기에 빗대어서 외우기 쉽죠. 왜냐면 단백질 성질이기 때문에 언제 산소를 잘 붙인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외워요. 그런데 내가 진화를 겪다 보면은 운동 잘할 때 산소 공급을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변했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진화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환경 적응을 잘하는 애가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열이 발생할 때 산소를 잘 안 붙이는 헤모글로빈 가진 사람도 있고 열을 발생시켰을 때 산소를 잘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산소를 더 잘 떨어뜨려 쓴 사람이 운동할 때 더욱더 능력을 발휘해서 사냥감 잘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화를 겪었을 때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을 외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네. 자, 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어요. 누가 있냐면 미오글로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겠죠? 자, 미오글로빈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글로빈이잖아요. 글로빈은 산소를 갖고 있다는 단백질이에요. 그게 근육에 있으니까 미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미오. 헤모라는 것은 혈액이란 말이에요.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근육에서 산소를 갖고 있는 애는 미오글로빈. 자,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애는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매우 큰 3차고 단백질이에요. 걔는 산소를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산소 분압이 별로 없으면 그때 저 떨어뜨려줘. 자, 여기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애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모이드 형태라고 아까 그랬는데, 그죠? 이런 시그모이드 형태라고 그랬는데, 미오글로빈은 산소를 끝까지 잘 붙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져도 잘 붙이고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면 그제서야 준다는 거죠. 미오글로빈은 근육에 있는 글로빈 단백질이에요. 산소를 끝까지 갖고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산소가 부족해. 이렇게까지 부족해? 또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던져주는 게 미오글로빈이에요. 미오글로빈은 최후의 보루예요.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매우 큰 3차 구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미오글로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능력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오글로빈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차이가 크겠죠? 우리 조상 중에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미오글로빈 가진 종족과 갖지 못한 종족이죠. 미오글로빈 가진 종족은 살아남았겠죠. 최후수단까지도 산소를 더 짜내서 줄 수 있었으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냥도 잘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소의 운반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산소의 운반 능력, 아시겠죠? 네. 자, 여기 그래프 보세요. 산소 분압이 41대를 기준으로 보세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친화도가 떨어지죠? 산소를 더 잘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을수록 산소를 더 잘 주죠? 자, pH가 낮을수록이죠? 낮을수록 산소 더 잘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거 외우자라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운반이에요. 자, 호흡기 여러분 간단해요. 자, 이산화탄소 운반 보면 이제 끝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역시 혈액에 녹아 운반될 수 있습니다만 그 양이 되게 적은 양이에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장에 녹은 양은요. 이 양은 매우 적어요. 물론 꽤 늘어난 양이긴 한데, 왜냐면 여러분 우리 사이다나 콜라 먹는 것처럼 탄산음료 먹는 것처럼 사실 CO2는 그 물에 꽤 용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탄산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혈장에 녹은 그 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운반해야 될 이산화탄소 양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나타내냐면 적혈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적혈구라고 하는 애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에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를 운반시켜요. 그게 한 23%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적혈구에 이 탄산부수화 효소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얘가 있기 때문에 CO2하고 물을 반응시켜서 요거 탄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탄산.
탄산이라는 걸로 아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다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 방향으로 탄산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폐로 가면요, 이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다가 탄산을 만들고요. 폐에서는 오히려 탄산으로부터 이산화탄을 만들어서 밖으로 방출시키죠. 폐를 통해서 밖으로 방출시키잖아요. 조직에서는 탄산을 만드는 거고요. 그럼 탄산을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리를 시켜요. 해리를 시킨 것 중에 H+는 못 나가게 단백질과 결합을 시켜요. pH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붙잡고 중탄산이온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중탄산이온과 Cl-이온, 염소이온은 교환송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이 Cl-라는 이온이 들어오면서 HCO4-가 밖으로 나갔는데, 이 중탄산이온이라는 것이 바깥쪽에 나가면 완충작용할 수 있죠. 완충작용. 완충 효과를 보입니다. 즉, 이 혈장에 녹은 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효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효소는 없어요. 이 효소는 없는데, 탄산부수 효소는 없는데, 이 반응은 일어날 수 있죠. 반응은 일어날 수 있어요. 효소가 없으니까 빠르게 일어나지만 못할 뿐. 그런데 HCO3- 여기다 잔뜩 줬잖아요. 그럼 HCO3- 잔뜩 주면은 이 H+하고 반응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얘들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럼 얘들과 반응해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반응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역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로 가요. 그러면 이 H+가 사라지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거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pH가 너무 떨어진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완충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완충작용. pH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 그래서 혈액 내 pH 변화는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혈액의 pH가 그렇게 빠르게 변했다면 내 몸이 막 나와 낫겠습니까? 내 몸의 pH가 7.2에서 7.6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무리 내려가고 아무리 올라가도 7.4를 거의 유지해요. 그런 것은 이러한 중탄산이온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중탄산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거 완전히 일석이조잖아요. 이산탄소 운반할 뿐만 아니라 pH 조절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산탄소 운반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소 운반도 봤고요. 이산탄소 운반도 봤습니다. 이산탄소 운반을 할 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중탄산이온인 거 꼭 기억하시고, 적혈구가 다 기여했어요. 중탄산이온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고, 또 헤모글로빈을 붙었고 이동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혈장에 녹은 CO2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다 끝났고, 호흡운동 조절만 살짝 더 얘기를 해드리면요. 자, 우리 CO2의 분압을 가지고요. CO2의 분압, 즉 혈중의 그 CO2의 분압을 가지고 우리 몸의 그 순환계와 호흡계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혈중의 CO2 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액이 있는데, 그 액의 pH가 내려갑니다. 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 탄산이 이제 들어가서 pH가 감소하게 되면 그 pH 감소한 것을 연수가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럼 연수가 신호를 줘요. 교감신경이라는 것한테. 그럼 교감신경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이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요. 호흡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호흡 횟수 증가하고요. 심장 박동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기도 잘하고 심장 박동도 열심히 하니까 순환계의 작용,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거꾸로 감소하게 된다고 하면 뇌척수액의 pH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연수가 감취하게 되고요. 그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심박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호흡 횟수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드물게는 산소의 분압이 감소됐을 때도 인지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산지대 갔을 때입니다. 그럼 산소 분압이 쭉 떨어지게 되면은 목동맥, 목에 있는 동맥이 경동맥이라고도 불립니다. 목동맥, 경동맥, 그리고 대동맥궁. 대동맥궁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궁이라고 불러요. 대동맥궁이라는 그 자리에 산소 감응 장치가 있습니다. 그 산소 감응 장치에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산소의 분압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압의 변화가 없더라도, 즉 여러분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한번 가져볼까요? 근데 운동하지 않았으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산소가 희박한 곳에 갔단 말이에요. 산소가 부족하죠?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소 운반을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그대로다 할지라도 호흡 횟수를 증가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이건 예외적인 거죠. 평상시에는 뭐예요?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혈중 농도를 가지고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는 거의 그걸로 나오니까 여러분 혹시 나오게 될 걸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기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호흡 운동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산소 운반 잘 기억하시고, 이산화탄소 운반 잘 기억하시고, 그
그다음 혹시 모르니까 조절 파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혈중 이산화탄 농도로 호흡 운동과 심박수를 조절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